글쓰기의 전략과 기술. 오늘은 분석과 유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연결하면 본질이 보인다. 처음 살펴볼 것이 분석이고,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유추가 되겠습니다. 첫째 살펴볼 것, 나누고 연결하면 본질이 보인다. 분석 편입니다. 1. 분석. 전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은 어떤 대상이나 사상을 개별적인 구성 성분이나 요소, 성질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자전거나 컴퓨터 등 구체적인 물질을 분석할 수도 있고, 행복이나 민주주의 등 추상적인 개념을 분석할 수도 있는데, 전자는 물리적 분석, 후자는 개념적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전거나 컴퓨터 등과 같은 물질을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 분석이 되겠죠. 물리적 분석. 그리고 행복이나 민주주의 등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분석하는 것은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니까 개념적 분석이라고 한다. 물리적 분석, 개념적 분석. 그러니까 분석이 된다는 이유는 전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부분은 모여서 전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나누는 것이, 전체를 나누어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분석이죠. 그렇게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야만 분석이 가능해지고, 분석이 가능해지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난 다음 단계가 바로 이해죠. 그러니까 분석, 설명, 이해, 이런 순서를 밟아서 우리가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분석의 목적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분석이다.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개별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련성, 즉 부분과 전체에 대한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야 좋은 분석이 된다.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또 그 부분을 전체로 다시 합쳤을 때 그것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둘로 나누었다. 그러면은 둘로 나누어서 따로 떼어놓으면 유기적이지 못하죠. 그것을 다시 결합해야, 그 결합해서 두 개가, 영혼과 육신이 결합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돼야 그것이 바로 유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유기적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련성 있게 다시 결합이 된 그런 상태,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유기적인 상태입니다. 자전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바퀴, 핸들, 구동 및 제동장치,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지요. 이들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인 분석을 하면서 자전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자전거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자전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하겠죠. 바퀴나 핸들이 없으면 자전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자전거가 제대로 또 작동하려면 다시 그것을 다 조립을 해야 되죠.
조립을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조립해야 됩니다. 그게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제대로 자전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유기적으로 다시 조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유기적인 그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기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그런 구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만 그 대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하더라도 조립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조립을 할 때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이해가 되는 거죠.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따라 인과적 분석, 기능적 분석, 연대기적 분석 등의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인과적 분석은 어떤 대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분석 방법이다. 다음은 인과적 분석의 예가 되겠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종교와 과학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까닭은 원인이죠. 원인. 인과할 때 인과적 분석에 대한 설명인데 원인과 결과죠. 인과적 분석은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이 인과적 분석입니다. 그런데 까닭은 원인을 말하는 거죠. 종교와 과학에 관한 관심이 왜 최근에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지만 그 요인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두 가지라는 이야기죠. 원인과 결과를 지금 설명하는데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내적 요인은 과학과 종교가 자신들의 지적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서로를 보는 관점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외적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이러한 분석법이 인과적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분석을 해놓고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 그 결과를 다시 뒤돌아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다시 결합했을 때 유기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논리적인 글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정치나 사회 현실에 대한 분석, 과학 현상에 대한 설명 등은 어떤 일이나 그 현상이 왜 일어났으며 그 영향은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한다 이거죠. 영향은 결과죠. 이러한 인과적 과정을 분석할 때에는 무엇보다 원인과 결과를 너무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주요한 원인과 부차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 또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등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원인들을 나누어서 세심하게 가릴 줄 알아야 하겠죠. 또 여러 원인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어떤 일이나 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원인은 어떤 결과에 도달했고 또 어떤 원인은 어떤 결과에 도달했고 이렇게 해서 원인과 결과를 그러니까 영향이죠. 이러한 원인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 원인과 영향의 결과죠. 원인과 영향, 원인과 영향, 원인과 영향 이렇게 다 상호 연관시켜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적 분석 외에 두 번째 기능적 분석은 어떤 대상의 기능에 대한 해답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죠. 개인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사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회 단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성장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까운 환경이다 이거죠. 가장 인접 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양옆에 있는 개인과 사회를 구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개인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 또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니까 그렇죠? 서로가 가족은 바로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서 바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능단이다 그런 얘기죠. 가족의 기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적 기능, 애정 및 정서적 기능, 보호의 기능, 여가 및 휴식의 기능, 자녀 교육 및 양육의 기능, 생활 유지의 기능으로 나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가족이 담당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가족이 수행해왔던 몇 가지 기능이 약화, 변화 또는 강화되었다.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죠. 요즘은 1인 가족 또 많이 늘어났고 가족의 구성이 전에처럼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또 소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뭐 이렇게까지 아주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먼저 가족이 수행해왔던 전통적 기능 중에서 강화된 가족 기능이 있고 또 약화된 가족 기능이 있겠죠. 강화된 가족 기능을 보면은 소비의 기능, 애정의 기능, 자녀 양육의 기능,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책임이 가족에게 더욱 의존되고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오늘날 친족체계나 확대 가족의 중요성이 감소되면서 핵가족의 더욱 중요한 기능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이 더욱더 이렇게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바뀌니까 그 가족이 개인과 가족 내의 개인과 관계되는 그런 기능은 강화되고 대가족으로서의 그런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앞의 글은 전통사회의 가족 기능을 경제적 기능, 애정 및 정서적 기능, 보호의 기능, 여가 및 휴식의 기능, 자녀 교육 및 양육의 기능, 생활 유지의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전통적 가족의 기능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변화하게 되고 그 기능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가족 개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가족 자체가 속성이 변화한 거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대가족이 소가족으로 바뀌면서 가족이 개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은 강화되고 가족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은 약화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연대기적 분석 방법은 기능과는 상관없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건의 계기적인 단계를 밝히는 그런 분석 방법을 말한다. 그 얘기죠. 연대기적인 분석 방법, 다른 말 하면 뭐 역사적 분석 방법,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유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한 것을 찾아서 비교하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나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 친숙하거나 잘 알려진 다른 것에 빗대어서 쉽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다른 것, 친숙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그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죠. 유추는 하나의 사고방법, 즉 추리로서의 유추가 있고 또 표현 방법으로서의 유추가 있는데 전자와 후자를 유추와 은유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청춘은 봄이요. 이거는 완전히 은유죠. 청춘하고 봄은 서로 다른 것인데
청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봄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갖다 댄 거죠. 봄은 뭡니까? 사계절의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봄의 개념에다가 청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집을 만들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 글을 쓸 때에도 개요가 필요하다. 집을 만들 때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글을 쓸 때의 설계도, 글 전체의 설계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요죠. 개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과 설계도의 관계가 글과 개요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과 설계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글과 그래도 어떤 글을 미리 쓰기 전에 미리 써야 할 그런 그 설계도, 개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문 A는 젊고 희망에 넘치는 청춘을 봄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고, 예문 B는 글을 쓸 때 개요가 필요한 이유를 집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표현 방법으로서는 은유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두 비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서 본질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유추의 사고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유추입니다. 유추. 유추의 대표적인 글을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나그네가 황량한 벌판을 걷다가 다가오는 코끼리를 보았다. 코끼리도 사람을 보았는지 씩씩거리며 달려온다. 다급해진 나그네는 숨을 곳을 찾다가 우물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 우물은 너무 깊어 아래로 뛰어내릴 수가 없었다. 다행히 언덕에서 우물로 늘어진 칡덩쿨이 있었다. 나그네는 칡덩쿨을 붙잡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우물의 중간쯤에 매달려 있었다. 나그네는 우선 다급한 상황을 면하게 된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나그네는 우물 밑을 내려다보았다. 우물 밑에는 여러 마리의 독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겁이 몹시 난 나그네는 우물 위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우물 위에는 쫓아온 코끼리가 버티고 있었다.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한자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매달린 칡능쿨 물동을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갉아먹고 있었다. 곧 줄이 끊어져 밑으로 떨어져 독사에게 물어 뜯길 것만 같았다. 나그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다시 우물 위로 올라가서 코끼리와 목숨을 걸고 싸우든가, 아니면 칡능쿨이 끊어지면 아래로 떨어져 독사에게 물어 뜯겨 죽는 방법 중의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 그런 이야기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머리 위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나그네의 입에 닿았다. 나그네는 꿀을 혀로 핥으면서 모든 것을 잊었다. 이것은 뭐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겠죠. 불설비유경에라는 책에 나오는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런 어떤 교훈을 전하기 위한 어떤 비유집이 바로 불설비유경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황량한 벌판은 인생의 고해요. 코끼리는 무상살귀. 무상살귀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 대가도 없는데 살인을 하고 다니는 그런 괴물을 말하는 거죠. 무상살귀. 우물은 죽음의 구렁텅이요. 독사가 있으니까 죽음의 구렁텅이라는 이야기죠. 검은 쥐와 흰 쥐는 밤과 낮을 말하는 거죠. 독사는 지옥이요. 칡능쿨은 오욕락. 인간의 5가지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욕망과 낙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한 것이다.
금용스님이 쓴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하는 책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원래는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비유죠.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저런 이야기하고는 다른 인생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된 것이죠. 위의 예문은 불경에 나오는 인생에 대한 비유이다. 벌판, 사람과 코끼리가 마주친 벌판이죠. 코끼리는 아무 대가 없이 악을 행하고 다니는 또 살육을 행하고 다니는 그런 살기, 괴물을 상징하는 거죠. 벌판은 그럼 뭐겠습니까? 벌판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겠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우물은 어떤 함정이죠. 우리의 삶에서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을 말하겠죠. 삶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마주칠 수 있는 삶의 어려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금은지와 흰지는 세월을 이야기하겠죠. 밤과 낮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세월을 가리킵니다. 시간이죠. 독사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꿀은 달콤함,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짧게 맛볼 수 있는 그런 달콤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다양한 유추를 통해서 힘겨운 삶의 굴레에서 번뇌하면서도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라고 그러고 달콤한 유혹, 방울방울 떨어지는 유혹, 계속 떨어지는 그런 꿀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달콤한 유혹,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인생의 고해를 괴로움 속에서도 번뇌하면서도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유추는 간명하고 쉽게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표현 방법이다. 위에서 이렇게 쭉 비유해 놓은 것들도 보면 전부 다 은유죠. 은유. 그렇죠? 그 은유들끼리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은유들이죠. 그런 은유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나누어서 저런 이야기 속에 있는 저런 요소들과 은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저런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추적으로 쓴 글이죠. 낯선 것들을 관련시켜서 유사성을 발견하는 즐거움은 창의적 사고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은유를 통해서 유추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그러니까 아까 코끼리는 뭡니까? 대가 없이 살육을 하고 다니는 그런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은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유 중에서도 은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유추를 상징이라고 합니다. 유추 능력은 새로운 과제나 문제에 닥쳤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시키고 응용하여 새로운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새로 접하는 내용을 갖다가 과거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죠.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아내어 비교하는 연습을 통해서 창의력을 신장시켜 보자. 그러니까 이런 은유는
상징이 돼서, 상징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비유, 그런 유추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알면은 10가지를 깨우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치면 10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밴드 질답 채팅을 이용하시고 이 글에서 질답 게시판이나 문자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